뭐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뭐 논증 타당성 평가한다든가 그런 것들만 조금 잘 나눠보시고 근거랑 이유 부분만 잘 하시면 아마 어려울 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단원에서 배워야 하는 거는 비판적으로 글을 수용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성 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건 아마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때 그 주장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서 필요한 게 바로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단어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논증 요소입니다. 그쵸? 자, 논증 요소라는 건 논증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다라고 생각,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즉 우리가 주장하는 글을 논설문을 읽을 때는 일단은 논증 요소를 파악을 하시면서 읽는 게 첫 번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논증 요소가 뭐가 있나요? 수행평가를 했으니까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뭐가 있죠? 그건 방법이죠. 주장, 또 그 주장을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의 근거. 이렇게 세 가지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논증 요소죠. 내가 무언가를 주장해. 그러면 그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겠죠. 이때 근거는 보통 통계 자료라든가 아니면 실제 수치 아니면은 권위 있는 교수의 인터뷰, 권위 있는 학자의 인터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어떤 거를 덧붙여야 되냐? 예상되는 반론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주장할 거야. 그쵸?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내 말에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주장을 했을 때 어떤 반론이 들어올지를 미리 예상을 하고 그 반론에 대한 반박을 해야 돼요. 미리.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고 반론에 대해서 반박까지 해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게 논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정도가 여러분들이 논설문을 쓸 때 필요한 요소,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논설문을 읽을 때 주의 깊게 파악하시면서 타당성을 따져봐야 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요소들을 기반으로 글을 전개할 때는 어떤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논증 방법은 딱 2가지를 배울 겁니다. 뭐랑 뭐예요? 아까 알겠던? 연역이랑 귀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논증 방법 2가지, 연역과 귀납을 좀 구분을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연역이 뭐죠? 그쵸?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도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단 문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시가 뭐가 있지? 상단 문법에 그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거요. 알아요? 알죠. 들어는 봤죠. 그치? 그러니까 전제를 2개를 세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둘이 참이면 반드시 밑에 나오는 상단문법의 결론 역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결론 역시 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즉 사람은 죽는다라는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개별적인 사실을 도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으로부터 개별을 끌어내는 방법, 보편으로부터 개별을 끌어내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역은 일반적인 것부터 개별을 끌어내야 되고요. 이때 전제가 모두 참이면 결론 역시 당연히 참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귀납은 뭐야? 개별적인 거에서 일반적인 그쵸, 반대로 들어가야 돼. 개별로부터 일반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까마귀와 관련된 논증이 있습니다. 내가 한 달 전에 본 까마귀는 까만색이다. 내가 어제 본 까마귀는 까만색이다. 내가 그저께 본 까마귀는 까만색이다. 내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이전까지 본
모든 까마귀는 다 까만색이었다라는 사실을 나열을 해. 그리고 결론 내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까마귀는 까만색이다. 이렇게. 그래서 개별적인 사례를 모두 합쳐가지고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거의 단점은 내가 흰 까마귀를 한 번이라도 발견하게 되면은 그 결론, 그 전제가 다 무너진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대충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이 단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논증 요소 그리고 논증 방법. 우리는 논설문에서 이것들을 전부 파악한 다음에 이것들이 글을 전개하게, 즉 주장을 펼치기에 타당한지를 판단을 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주장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 틀린 주장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요? 잘못된 주장. 왜 잘못된 주장이 생각해요? 생각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너의 생각은 틀렸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대학생 때 교수님이랑 싸워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이게 교양 수업이었는데 1학년 때 이제 교양 수업으로 학술적 글쓰기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어. 학술 글쓰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증 전개에 관련된 거였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 팀이 했어야 하는 게 교사 인센티브 제한 주제였어. 근데 우리 팀은 그거를 찬성의 입장에서 글을 썼어야 했던 거야. 무조건. 왜냐? 토론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썼어. 찬성하는 입장에서 글을 썼다? 그러니까 당연히 난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주장 쓰고 이유 쓰고 근거 쓰고 논증법 선택하고 다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은 특이하게도 1대1 피드백을 줘야 글을 쓰고 나면 되게 좋죠. 이게 바로 여러분 내가 아무래도 한 학기에 400명씩 내니까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대1 피드백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갔어. 그날 피드백 하는 날이라서 들어가서 교수님 자리에 앉았어. 교수님과 함께 교수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써줘요.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감점이 됐고 이거는 이렇게 고치는 게 낫고 이런 걸 다 알려줘. 되게 좋은 수업이죠. 근데 내가 딱 앉았는데 교수님이 내 그 채점한 거를 보여주는 거야. 답안지를 봤는데 답안지가 성적이 나쁘지 않아. 보니까 다 근거 이런 것도 괜찮대, 타당하대, 다 잘 돼 있다? 근데 주장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근거랑 이유가 안 틀렸는데 주장이 어떻게 틀려? 그래서 내가 그때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뭐랄까 무서울 게 없었죠. 20살의 대학생은 21살이구나.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때 교수님한테 반발을 한 거예요. 하필 고소리 박사조한테 반발을 한 거예요. 고소리. 뭐라 했냐 교수님한테 교수님께서도 제 근거랑 이유가 다 맞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타당하다고. 그런데 어떻게 제 주장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틀린 근거는 있어도 틀린 주장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만. 가장 인생의 큰 실수. 반박을 했어요. 교수님이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하시는 거야 얘기를. 근데 이미 난 그게 안 들려. 왜? 나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교수님한테 아니 교수님 이거는 제가 주장이 틀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제 근거랑 이유가 틀렸다고 하시면 전 받아들일 수 있다. 막 이랬단 말이야. 교수님이 계속 아니라고 하는 거야. 나도 화가 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계속 싸웠어. 마침내 교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냐. 내 거 이렇게 답안지를 짚어주던 펜을 앞에 던졌어. 내 인생 최고의 실수. 그래서 그때 원래 내 답안지가 아마 A-였나? 그랬던 것 같거든. 근데 성적을 받았다?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성적을 받았어. 성적 받았는데 10분이 나온 거야. 교수님이 나에게 복수를 한 거야. 내 인생 최고의 실수라고. 아니고 여러분 이런 경험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대학생이 됐다면 언젠간 이런 당돌한 삶을 살기를 바래서 저는 그 이후 그 교수님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교양 수업이었고 그 교수님은 철학과 교수님이었어. 그리고 그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인문 논술을 출제하는 분이었어. 인문 철학, 그러니까 그 문과 논술을 출제하는 분이었어. 어쩐지 그 학교를 논술에서 떨어졌더라니 그 교수님이랑 안 맞는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근거와 이유는 틀릴 수 있지만 주장은 틀릴 수 없지 않을까. 누구나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아직까지도 답을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도 뭐 너무 인류애로부터 배반하는 주장은 당연히 틀리게 되겠지만 근데 교사 인센티브제를 찬성한다. 이건 그렇게 틀렸다고 볼 수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교수님께서 공교육 교사에게 뭔가 당하신 것 같아요. 뭔가 안 좋은 감정이 있지 않으신가 물어보니까 우리 팀원이 다 비슷한 일을 겪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교수님의 악감정, 교사 인센티브제에 대한. 그래서
아무튼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펠리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사회적으로 합의된 약속을 위반하는 건 당연히 잘못 규정이겠죠. 뭐 예를 들어 인간을 학살해야 되고 그런 말들. 그런 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봅시다. 동물도 권리가 있을까? 자, 이것도 당연히 논설문이고요. 동물의 권리,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출발하는 글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읽으시면서 그 주장,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타당한 근거,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그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타당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거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대학 가서 저 같은 일을 겪지 않는답니다. 자, 아무튼 자, 들어갑시다. 당연히 논설문이고 잘 짜여진 글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조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읽을 거는 서론이겠죠. 자, 여기 서론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서론 현성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64페이지예요.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싶어한다. 고통을 피하고 사회 속에서 남과 어울려 살려는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한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저마다 타고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자, 끊어볼게요.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싶어한다. 자, 서론을 어떻게 시작해? 우리의 성향을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독자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서 뒤에 있는 내용에 흥미를 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론은 영어로 하면 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딱 첫 줄을 읽었을 때 이 글을 읽고 싶게 만들어지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뭐 관련된 현상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물음, 질문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들을 얘기해서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로 공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 인간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 뒤에 나오죠. 고통을 피하고 사회 속에서 남과 어울려 살려는 욕구. 이게 바로 뭐예요? 인간답게 살고 싶은 욕구라는 겁니다. 고통을 피하고 남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물도 마찬가지다. 아,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동물도 이런 고통을 피하고 사회 속에서 남과 어울려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하는구나. 저마다 타고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 즉,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은 어떻다?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한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한다. 그렇죠? 자, 현상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인간이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날개짓하며 높은 곳에 오르고 흙을 쪼고 싶은 닭을 공장식 축산을 위해 좁은 틀에 가둔다. 무리 생활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코끼리를 사람들의 관람을 위해 동물원의 울타리 안에서 외롭게 살아가게 한다. 이러한 사례는 인간의 동물을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물건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연 동물은 물건에 불과할까? 동물도 인간처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자, 볼게요.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인간이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니까 매우 많다, 흔하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떻다? 자기들이 욕구를 줬는 건 다양하게 그러는 과정에서 동물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예시가 쭉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날개짓하며 높은 곳에 오르고 흙을 쪼고 싶은 닭을, 발음 조심하세요. 흙을 쪼고 싶은 닭을 공장식 축산을 위해 좁은 틀에 가둡니다. 이거는 뭐예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동물을 억압하는 사례인 거죠. 자, 무리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코끼리를 사람들의 관람을 위해 동물원의 울타리 안에서 외롭게 살아가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동물의 욕구를 제한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러한 사례는 앞에 말했던 두 가지, 닭과 코끼리의 사례. 인간이 동물을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물건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 그럼 뭐예요? 앞에 나왔던 사례들은 인간이 동물을 생명을 지닌, 다시 말해 인간처럼 욕구를 지닌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물건, 즉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 과연 동물은 물건에 불과할까? 질문의 형식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문의 형식으로 이 글쓴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 의식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질문의 형식으로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또 독자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야. 동물도 인간처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이 이 글의 주장이 되겠네. 그럼 뭐예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고 인간처럼 권리가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장이 될 거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는 동물 역시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권리가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그 글쓴이의 주장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본론 첫 번째로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부터 재현이가 읽어볼까요? 과학자들은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부학적 구조와 신화를 중심으로 등을 확인함으로써 잡지는 우리의 고통을 느끼는 신경체계가 인간과 근본적으로 맞다는 사실을 규명합니다. 끊어볼게요. 이게 뭐예요? 근거죠. 뭔진 모르겠지만 근거야.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 고통을 느끼는 신경체계가 인간과 근본적으로 같대. 이 말은 무슨 말?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연구 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볼까요?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물과 인간의 감각을 느끼는 능력이 비슷한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꼭 과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자, 끊어볼게요. 이런 연구 결과는 동물과 인간의 감각을 느끼는 능력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거래, 쉽게. 자, 그래서 이 본론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그래서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주장일까요? 아닐까요? 주장은 아까 위에 나왔었죠. 주장은 동물도 권리가 있다라는 게 주장이고, 이거는 그럼 뭐야? 주장에 대한 이유죠. 그럼 왜 동물도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다?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근거가 뭐야? 첫 번째,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부터 다시 한번 재현이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올 수 없기에 그 사람이 고통을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한 것에서 우리는 타인이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물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한 것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꼭 과학을 동원하지 않아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볼 수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 직접 확인은 불가능해. 그렇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나 소리를 통해서 나도 저런 행동과 소리를 낸다면 고통스러운 상황일 테니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럽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물이 나타내는 소리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도 뭘 할 수 있다? 쟤네가 고통을 느낀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근거죠.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동물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는 거. 그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내가 실수로 지나가다 강아지 고양이를 밟아. 그럼 걔가 끼잉거리는 소리를 내서 그걸 통해서 뭘 알아? 쟤 아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유사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론 1에서 주장에 대한 첫 번째 이유를 찾았습니다.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 두 가지. 과학자들의 연구와 그리고 공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본론 두 번째로 넘어갈 겁니다. 문단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본론의 모습이 나온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 번호가 읽어볼까요? 동물에게 권리가 있으면 지금은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생각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차별주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 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나온다. 그럼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게 뭐예요? 뒷부분.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차별주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죠.
왜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건 인종차별주의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종차별주의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쵸? 인간과 사람, 종을 근거로 해서 차별을 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그런가? 피부색을 가르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가능성이 다양한 것으로 여겨지는 예가 있어. 흑인 여겨지는 흑고기 그 대표적인 사례죠. 이제 그런 제도와 차별이라는 것으로 나누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왜 장난이라든지 학교를 같이 다닐 수 없다는 판단하는 것은 명백히 있는 차별입니다. 피부색은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혈투막으로 된 좁은 우리가 동물에서 동물에 대하는 가르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자, 끊어볼게요. 자, 그래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무시하는 관행이, 풍습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대. 아주 먼 옛날 미국 얘기죠. 그래서 흑인 노예 제도, 흑백 분리 정책, 흑인 대리 분리라는 거야. 다 대표적인 사례에 그랬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때? 모든 사람들이 그게 다 차별이라는 걸 인정해. 그래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아, 그러니까 흑인 노예 제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흑백 분리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의 것들은 전부 다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차별의 예시를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피부색은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대요. 그렇다는 건 피부색은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피부색은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색이라는 것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거는 차별,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철조망, 여기부터 도연이가 읽어볼까요? 철조망으로 된 좁은 우리역이요? 철조망으로 된 좁은 우리나 동물원에서 동물을 기르는 과에는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인간의 동물 중 어떤 종에 속하느냐는 대상에서 느끼지 판단에 할 요소가 될 수 없으므로 인간의 고통과 동물의 고통을 주관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를 두고 철학자 피터 싱은 인종차별주의의 기초차별주의라는 개념을 이유가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때문에 자기가 약간 인종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인종을 차별한다는 주장과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빨리 읽네요. 자, 그래요. 자, 그 다음 바로 다른 얘기로 넘어갑니다. 철조망으로 된 좁은 우리나 동물원에서 동물을 기르는 관행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거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인간이나 동물 중 어떤 종에 속하냐는, 즉 인간, 동물에 속한 종이라는 거죠. 그 대상이 고통을 느끼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없대. 왜? 둘 다 고통을 느끼니까, 종과 상관없이. 자, 그래서 인간의 고통과 동물의 고통을 구별하는 것은 차별, 즉 종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피부색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기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피부색이든 종이든 전부 다 무언가를 나누기에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기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철학자 피터 싱어는 인종차별주의에 빗댄 종차별주의라는 개념을 이용하였대. 그래서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 종차별주의라는 말을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자기가 속한 인종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인종을 차별해준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대. 즉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종을 위해서 다른 종을 차별해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선택하면 피터 싱어라는 사람의 주장을 1년 내내 듣게 될 겁니다. 특히 내가 사탄으로 세계를 본다? 수능에 1년 내내 피터 싱어와의 전쟁입니다. 왜냐면은 피터 싱어는 놀랍게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아직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현대 철학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의 주장과 관련해서 똑같이 모의고사에 문제가 나온 거야. 근데 현직 윤리교사가 피터 싱어 이렇게 말 안 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시비를 건 거야.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한 거야. 근데 이의제기를 안 받아준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피터 싱어한테 메일을 보내요. 직접. 이거 맞지 않나요? 근데 피터를 보고 맞는데요?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문제는 무효 처리했어요. 다행히 모의고사였습니다. 이게 무효 처리였는지 복수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람,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에 그 명예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안 들었습니다. 왜냐면 영어로 하니까요. 안 들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피터 시머라는 동물의 권리와 관련해서 종차별주의라는 개념을 끌어온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피터 시머라는 권위 있는 학자의 말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장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피터 시머도 그런 교과서에 주실 무슨 일을 나올 때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윤리 내용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문제를 어렵게 냈는지. 자, 그다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본론에서는 종차별주의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본론 세 번째로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본론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이 영상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동물의 자, 끊어볼게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세 번째 이유죠. 왜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라는 것에 대한 세 번째 대답입니다. 그렇죠?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다. 이게 세 번째 이유인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우리 본성이 사람 선천이라는 저서에서 1970년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연구 교류가 확산된 이후 인류학적 모습을 급격히 줄었고 이 부족과 함께 형사별, 나누어서 인종 문제를 함께 줄어들고 있음을 안내에서 함께 보여줘. 자, 끊어볼게요. 이게 바로 이유에 대한 근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라는 영향력 있는 그런 학자의 권위 있는 학자의 그런 저서 같은 것들을 저서의 내용을 이용해서 그런 이유를 세 번째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연구한 내용, 통계 내용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세 번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 권위 있는 학자의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자, 계속해 볼까요? 이를 통해 폭력과 양은 어느 한 분야에서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른 생명체를 인정하면서 이를 외면하는 사회관계를 선언하는 것과 같다. 민족 운동 지도자의 이유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을 동물에 대한 태도를 판단할 수 있다며 약자에 대한 태도가 한 인간의 인재가 더 나아가 국가의 도덕성까지 더 드러내는 근거가 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다시 볼게요. 이를 통해 폭력과 야만이 어느 한 분야에서만 개선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강조인데, 그러니까 뭐야? 동물을 배려하고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다? 사회의 그 도덕성, 윤리적 기준을 높이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알면서 이를 외면하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 다른 종들의 고통을 모두 인정하는 사회다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나옵니다.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간디. 자,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야. 그렇지? 그만큼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또 인용할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이유를 뒷받침할 겁니다. 그 근거를 통해서. 자, 그래서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대. 간접 인용이죠, 이거. 그래서 간접 인용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 동물도 포함이에요. 한 인간의 인성, 더 나아가 국가의 도덕성까지도 드러낸다라는 게 이유의 근거인 거죠. 간디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지금은 거의 안 그러지만 유럽에서 이제 서양이나 유럽에서 약간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할 때 한국은 개고기를 먹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비하 표현을 쓰죠. 그 이유가 뭐였어? 너희는 동물의 권리, 강아지, 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미개한 국가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 또는 약한 동물들, 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라 그 국가의 국격을 높여준다. 즉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 사회적 진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본론 3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동물의 권리를 인정
인정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본론 4로 넘어갈 겁니다. 나경이 가르쳐볼까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동물은 인간과 다른 인간과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하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자, 끊어볼게요. 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자, 누구예요? 글쓴이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예상 반론은 뭐다? 동물은 인간과 다름으로 인간과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하고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뭐야? 예상 반론과 그 반론의 이유인 거죠. 그죠?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에 예상되는 반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를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토론해보는 되게 중요한 스킬이에요. 자, 그러나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간 중에서도 갓난아이는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 갓난아이는 우리와 같은 인간종에 속하므로 동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의미이다. 나와 같은 인간인데라는 태도는 나와 같은 인종인데라는 태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예상 반론을 보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 중에서도 갓난아이는 이성적으로 사고가 안 돼. 그리고 언어로 사용 못해. 라고 하면서 동물과 다른 인간이라는 것이 틀렸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갓난아이는 우리와 같은 인간 중에 속하므로 동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다시 말해서 뭐야? 갓난아이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성적 사고를 못하고 언어를 못 쓰는데 단순히 우리와 같은 종이라는 이유로 동물과 차별 대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거는 인종차별주의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반론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인간인데 나와 같은 종인데 라는 태도는 나와 같은 인종인데 나와 같은 백인인데 라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반론과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종차별주의와 인종차별주의의 논리를 활용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본론 4개 다 봤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지우가 읽어볼까요? 설명과 같이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는 존재는 그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사람들도 동물에게 학교에 다닐 권리나 투표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성적 사고와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물의 본능을 존중하다는 것이다. 자, 끊어볼게요. 자,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결론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지. 왜냐면은 본론에서 얘기했던 걸 다 통틀어서 얘기하겠다. 본론에서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다시 한번 내 주장을 정리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좀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론에 제시한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가. 자, 권리가 있는 존재는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당연하네요. 따라서 우리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 왜? 동물도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사람들도 동물에게 학교에 다닐 권리나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 권리는 뭐예요? 인간에게 있어야 하는 권리인 거죠. 그렇지? 그것은 이성적 사고와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주장하는 권리는 뭐냐면은 동물의 본능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권리는 투표, 교육 이런 게 아니고 단순히 본능을 존중하자라는 거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서장이가 안 읽었죠? 서장이 한번 볼게요. 동물을 대하는 인간에 관해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동물의 본능을 무시하고 조국을 누리기 위해서 동물의 권리를 출산, 야생 동물
볼게요.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관행, 그러니까 관습, 이전까지 당연하게 그래왔던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 인간은 동물에게 어떻게 됐다?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형태로 계속해서 임해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예시가 있냐? 첫 번째, 동물의 본능을 무시하고 좁은 우리에서 동물을 기르는 공장식 축산. 이거 아까 서론에서 나왔던 닭, 그쵸? 닭 키우는 예시였죠. 그리고 야생동물의 타고난 환경과 전혀 다른 곳에 두는 동물원. 아까 코끼리 예시였습니다. 그쵸? 서론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이나 세제 따위를 만들기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이나 새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뭐다? 그동안 동물을 대해왔던 인간의 관행이다라고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인권의 기본인 것처럼 동물도 동물의 본능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동물권의 기본이다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사람은 동물권과 인권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물권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권은 그들에게 배울 교육의 권리 아니면 투표의 권리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고 단순히 존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본능을 존중하는 것. 그래서 동물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면서 그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깜짝 퀴즈 있나요? 여러분 교과서에? 제가 지운 거 아니에요? 없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냥 내용 저랑 같이 정리해봤고요. 쉬었다가 바로 필판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판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쉬시고 돌아와서 같이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해봅시다. 쉬세요. 시간까지 쉬세요. 저는 피곤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왜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저녁 시간대, 일요일 마지막 시간이잖아. 7시부터 10시까지 하고 나면은 다음날 학교 가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2학기 시간표는 여름방학 강의하면서 맞출 거니까 그때 수요조사하면서 잘 참여하시고 시간표 잘 짜서 얘기해주세요. 근데 이 질문 별로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 질문이 지금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유일한 독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독서 지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이런 독서 지문을 안 쓰고 서사 관련을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번 여러분 시험 범위에 서사 관련은 없기 때문에 분량 압박을 줄 지문이 하나쯤은 필요해요. 그래서 서사 관련을 우리가 모의고사로 대체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서는 교과서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교과서에 등장하는 독서 지문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모의고사에서 등장했던 그 지문 있죠? 1, 2점 문제 나왔던 거, 그런 식으로 어렵게 나와서 여러분의 멘탈을 흔들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문학, 연기 지문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문법 개념을 확실히 다져야만 변별력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시간 부족한 거에 주의하세요. 아마 이번 시험은 시간을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냐가 점수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지문에 서론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너무 1시간 반 전에도 기억 안 나죠? 자, 서론의 핵심은 뭐야, 얘들아? 서론이 뭐야? 서론이 뭐야? 서론은 내가 앞으로 이 얘기를 하겠다고 던지는 부분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서론에서는 문제 의식을 제기하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 문제 의식을 제기하기 위해 글쓴이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야죠. 그래서 인간은 다 그러하듯 동물도 이런 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라는 이 글의 독자의 보편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그러하듯 그리고 동물도 그러하다. 어떤 측면에서? 욕구의 측면에서. 그치? 인간과 동물은 모두 자신의 욕구를 추구한다.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어때? 이들의 욕구를 인정하지 않고 물건처럼 취급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로부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동물과 인간은 모두 동등하게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데 인간이 동물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 물건으로 여기며 그들의 욕구를 무시한다라는 게 문제의식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한다? 동물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지? 그래서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고찰해야 한다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자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고찰해 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형식을 사용해요? 물음표, 질문 형식을 사용해서 독자의 성찰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식 중에서 우리가 질문의 방식을 사용한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다? 질문의 방식을 사용하면 독자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게 된다. 성찰을 유도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서론의 형태입니다. 간단하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돼? 내 주장은 이거고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거며 이 이유에 대한 근거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본격적으로 싹 내용을 전개를 해줘야 한다. 그게 핵심인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본론에서 첫 번째로 내가 주장 이야기를 해야 되죠. 주장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 주장이 뭐예요? 제목을 하면 되지. 동물도 권리가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죠. 그렇지? 그래서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라는 게 이 본론 그리고 이글 전체의 핵심 주장이고 그럼 당연히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겠죠.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 주장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주장에 따라서 이유가 세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쵸? 자, 이유 첫 번째는 뭐야? 본론 1에서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였어?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였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왜냐?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동물의 고통을 느끼는지는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지는 어떻게 알아? 라는 것에 대한 대답도 마련을 해야겠죠. 그게 이 이유에 대한 근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근거 두 가지 나왔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한 근거가 두 가지가 제시될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과학자들의 연구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근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자들 이미 능력있고 경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의 연구 결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뭐예요? 사실 너희 다 알고 있잖아. 과학적인 근거까지 끌고 오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의 경험을 이끌어내는 거야. 너희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 강아지가 끼인 대로 아프다는 거 알잖아.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 다음 이게 본론 1의 내용이었고요. 본론 2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뭐였어? 왜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피터 싱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다? 인종차별주의와 같다. 너는 레이시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이유입니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는 인종차별주의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게 생각보다 잘 먹히는 말일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인종차별이라는 말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이 그냥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조금 근거가 부족할 수도 있으시는 분들과 누구나 다 아는 교과서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는 피터 싱어라는 철학자를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근거 하나밖에 없어. 철학자 피터 싱어.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 엄청 유명한 교수도 반박할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 다음 이유 3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론 3으로 넘어갈 겁니다. 왜 동물의 권리를 인정을 해야 하는가? 여기는 이제 약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게 곧 뭐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보 행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근거가 뭔데? 왜 사회적 진보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이야기해야 하죠. 일단 근거 첫 번째는 스티븐 핑커의 저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끌고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 핑커였나? 이름이구나. 핑커. 그래서 이 사람이 저서 당연히 연구와 관련된 거죠. 이거를 끌고 와서 이 사람한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영향력 있는 또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간디. 누구나 다 하나.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의견, 연구 결과, 저서, 통계 이런 것들을 싹 근거로 끌고 와서 자신의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고 그 이유를 기반으로 주장을 공고하게,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뭐다? 우리가 논증 요소 중에 확인해야 하는 어떤 거? 주장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근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논증 요소 세 가지를 모두 찾았습니다. 본론 1, 2, 3에서요. 자, 그럼 이제 본론 4로 넘어가야 돼. 자, 본론 4는 더 이상 주장에 대한 이유를 내세우지는 않아요. 그럼 뭘 해? 거기서 뭐 해? 본론 4에서는 본론 4 별거 없어요. 본론 4는 이런 내 주장들 여기에 어떤 반박이 들어올지를 고민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내 말에 반대할 사람, 그렇죠? 그래서 반박을 예상해요. 그렇죠? 반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박은 내가 하는 거니까 미안해요. 그래서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합니다. 이게 본론 4죠. 그래서 그 예상되는 반론의 내용이 뭐였어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동물은 뭘 할 수 없다 이것처럼? 이거 우리가 맨날 문학 개념 시간에 하는 거잖아.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상되는 반론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동물은 뭐가 안 돼?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넘어가겠네요. 그치? 이런 것도 못하는 데 있는 건 다르게 어떻게 인간과 같은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느냐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반론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반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번엔 뭘 해야 돼? 이런 반론이 있을 줄 알고 내가 반박을 준비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야? 반박을 할 겁니다. 그쵸? 내가 이거를 뭐 해야 돼?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들어가면 뭐야? 또 여기로 넘어가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박은 뭘로 들어가? 일단 갓난아기의 사례. 동물처럼 얘는 뭐해? 언어도 못하고 이성적 사고도 못해. 그렇지? 그래서 언어 아니야. 이성적 사고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갓난아기를 인간으로 인정하고 인권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부여하는 이유가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는 너는 뭐다? 인종차별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로 넘어가? 이유 2로 넘어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본론 내용을 좀 도식화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본론을 4까지 마무리하고 나면은 결론만 남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결론 오히려 간단한 거 가하고 나니까.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의 특징은 뭐다? 본론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론은 뭐 해야 돼? 본론을 종합해.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주장을 정리해야 한다. 그쵸?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러므로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라고 시작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본론, 우리 결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 거의 마지막이니까. 동물권, 맞아요.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랑 비교해? 인간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를 비교해. 그러면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권리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드러나야 된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일단은 인간의 권리 그리고 동물의 권리를 비교하는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교해. 인간의 권리는 뭐야? 교육받을 권리, 투표할 권리 이런 거야. 왜? 걔네는 언어와 사고를 할 수 있으니까. 동물한테 이걸 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라고. 동물의 권리는 뭐다? 본성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 동물의 본질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마무리를 하며 우리는 그 본질을 존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된다? 교육과 투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돼? 본성 얘기가 나와야 돼. 그쵸? 결국은 뭐야? 교육과 투표 역시 인간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는 본성에 맞게 인간에게는 교육과 투표의 권리를 주듯이. 왜?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할 줄 알고 언어를 쓸 줄 아니까 동물에게도 동물의 본성을 인정해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해야 한다? 존중해야 한다. 침해하면 안 된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실 때 이런 논증을 잘 파악하시고요. 서론, 본론, 결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글쓰기의 원리니까요. 그런 것들도 잘 파악하시면서 학습활동 한번 마무리해 볼 겁니다. 자, 오늘도 학습활동 할 건데요. 당연히 1번, 2번, 3번 하세요. 자, 1번, 2번, 3번 하세요. 시간 약 10분 드립니다. 하세요. 제가 늘 말하지만 대학을 못 갈 일은 없어요. 왜냐면은 대학의 전원이 음시생 전원보다 많다. 늘 자리는 있다. 다만 여러분이 원하지 않을 뿐.
질문 위주로 하게 되는데 어제 좀 일찍 끝난 거야, 집중관리원 클리닉이. 그래서 처음으로 토요일에 일찍 집에 갔어요. 일찍이라 해봤자 8시 반쯤에 집에 갔어요. 근데 주말은 제가 원래 야구를 보니까 야구가 5시부터 해. 그러면은 5시에 야구를 하면 보통 8시 전에 끝나요. 그게 정석이야. 근데 집에 간 가족도 야구가 하고 있는 거야. 뭐야? 하고 봤더니 10회 말인 거야. 야구는 원래 9회까지밖에 안 해요. 근데 연장을 거듭해서 10회 말까지 하고 제가 집에 가서 9시까지 저녁을 먹는 동안 11회 말까지 가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경기였냐면 LG랑 하나의 경기였어요. LG가 1위고 하나가 2위야 지금. 게임 차는 0.5예요. 오늘 게임으로 결정되는 거야, 순위가.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누가 지면 무조건 순위가 바뀌는 거잖아. 어쨌든 되게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일단 어쨌든 그날 지면은 순위가 바뀌고 그 순위 타격이 크니까 각 팀에서도 온갖 전력을 다 뽑아와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한 거야. 그래서 온갖 필승조가 각 팀에서 전부 끌려 나와가지고 투입이 됐는데 결국엔 연장 11회까지, 원래 11회까지밖에 없어 한국은 11회까지 하고 무승부로 끝난 거예요. 지금 하나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무승부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어제 내가 쿠팡 로켓 프레쉬로 약간 마감 시간을 싸게 시켜먹은 고기를 구우면서 보고 있었거든? 근데 안 끝나는 거야. 내 고기 익는 속도보다. 그래서 뭐야 했는데 제가 하나 팬이지만 정말 찬스를 못 잡는 우리 팀들. 그래서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리고 LG랑 붙어서 이기지 못할 거라 생각을 했어. 무승부면 나쁘잖아. 하나는 5점쯤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경기를 이제 5시니까 보려고 했는데 저는 10시까지 수업이잖아요. 그럼 저는 일요일 경기를 못 봐요. 2시든 5시든. 근데 지금도 하고 있대. 이게 무슨 소리지? 5시에 시작한 경기가 10시까지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야구 5시간 동안에 무슨. 알고 보니까 이제 군포고 수업이 앞에 2시부터 5시까지 해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상황 보고 갖고 있는데 우천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멈췄다 시작했다 멈췄다 시작했다 계속 반복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멈춰 있다가 다시 시작된 상황이라 8회 말인 것 같아 지금 내 생각에는. 9회 말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결국에 5시간짜리 야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는 4시간, 오늘은 5시간 이렇게 하고 있다. 내일 실명도 다행이죠. 그래서 참 아무튼 이렇게 몇십억씩 받는 프로 선수들도 열심히 비 맞아가면서 5시간씩 하는데 여러분들은 6시간씩 그거 하셔야겠죠? 알겠죠? 나중에 무언가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자 봅시다. 그래서 자 1번 학습활동 들어가자. 이 그림 따른 중심화제의 동물의 권리전. 그래서 이 중심화제로부터 우리는 사회적 의제라는 말을 끌어내야 돼요. 사회적 의제라는 거는 사회에서 다룰 법한, 사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중심화제와 관련하여 글쓴이가 제기한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죠. 자,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고통을 외면한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동물을 물건처럼 여긴다라는 게 문제였죠. 이게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시된 글쓴이의 관점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이기 때문에 동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쵸?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익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동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글쓴이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장인 동물의 권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 논증 요소를 파악하고 타당성을 평가할 거래. 자, 이거 제가 다 써놨어요. 그래서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 불러주는 것도 일이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2번까지 하면 여기야. 그쵸? 여기까지 누구야?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논증 요소의 타당성이 3번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때 했던 거죠. 이 글의 논증 요소가 타당한가? 자, 꼭 하라 그랬어요. 이거 주장 타당한지, 근거 타당한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논증 방법 3번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많이 틀리고 많이 어려워하고 하물며 대학생들도 힘들어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세요. 물론 우리가 배울 논증 방법은 연역이랑 귀납밖에 없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자, 가 한번 볼 겁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볼 수 없기에 그 사람의 고통을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한 것에서 우리는 타인이 고통을 느낀다는 걸 안다.
이게 첫 번째 개별 사례죠. 그다음 이와 마찬가지로 동물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 이것도 두 번째 개별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다? 우리는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의 논증 방법은 현상을 계속해서 제시함으로써 일반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때 현상은 다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사례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 사용된 거는 귀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귀납이라는 거는 개별적인 얘기 아까 방금 나온 것처럼 현상 또는 사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 거야.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을 때까지 현상 1, 현상 2, 현상 3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요. 두 개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일반화를 한다. 동물에도 권리가 있다. 라는 식으로 그게 귀납이에요. 자, 그러면 나로 한번 가볼 겁니다. 자, 봅시다.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결론이죠. 그걸로 조합하는 부분. 자,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 오케이. 그리고 권리가 있는 존재는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동물은 어떻게 해야 한다? 동물은 존중받아야 하고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 상관론법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결론을 시작할 때 어떻게 들어가냐? 자,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라는 전제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색깔로 해볼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동물에게는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즉 동물이라면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네. 분필이 부러졌네. 자, 그래요. 동물이라면 권리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전제 1번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전제는 뭐냐? 자, 권리가 있는 존재는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침해되어선 안 된다. 즉 권리가 있는 존재는 뭐 해야 한다?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 그쵸? 그리고 권리 침해가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냐? 아, 그럼 동물은 권리가 있는 존재이니까 뭐 해야 한다? 동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권리를 존중받고 그것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은 어때야 한다? 권리를 존중받고 그것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권리 있는 존재 이렇게 하시면 맞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전제고 이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이거는 원래 논리학 용어에서는 대전제, 후전제 이런 말을 쓰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전제 1, 전제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전제가 참이라는 가정하에 결론이 참이다 라는 걸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가 모두 참일 때 이 논리적 구조로부터 나오는 결론 역시 참이다 라는 게 연역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역법이 사용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연역은 일반적인 전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제를 2개 정도 간단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전제로부터 개별적인 결론을 내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역과 귀납이 모두 사용된 글이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설득 효과로 한번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귀납법이 설득 효과가 있는 경우는 이미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연역법을 썼을 때 우리 설득 효과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볼 겁니다. 이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우리가 전제 1이 참을 밝혔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전제 2를 바탕으로 결론을 연역적으로 도출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제 1은 뭐예요? 아까 수많은 근거들을 바탕으로 참임을 도출했고 얘는 뭐야?
전제가 보편적으로 누구나 참이라고 인정하는 전제야. 그러니까 그 둘로부터 논리적, 면역적으로 도출하는 당연히 설득력이 있는 참인 문제이다 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옳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단점, 우리 아까 귀납은 반례가 나오면 깨진다고 했잖아. 얘는 어떤 경우에 깨지냐면은 전제가 틀리면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 내가 주황색으로 쓴 적이 있죠. 저 둘 중에 하나로 틀리면은 전제가 거짓이 되므로 결론도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귀납은 반례가 나오면 깨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얘는 전제가 틀리면은 깨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은 얘는 개별 사례부터 도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감이 잘 된다라는 단점이 있을 거고요. 얘는 그냥 논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반박이 어렵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각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효과적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것들을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을 쓰실 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단원 한번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